해병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실도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는 이른바 익십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는요,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했고요, 퇴장을 했고 표결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어제 통과 과정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들을게요. 네, 사실 국민들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도 특검 자체는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갔을 때 사실 수정안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몇몇 해병특검법에 대해서 조항들을 문제 삼아서 반대를 하고 심지어 위헌적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수사에 필요성이 있거나 혹은 특검을 추진해도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특별히 지장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특검으로 넘길 수 있는 거고 특검의 몇몇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정한 수정안을 본회의로 안건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대립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절충을 하는 이런 과정도 충분히 거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오롤 나싱으로 이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 특히 여권과 대통령실에 큰 책임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여론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고 야권에서도 이걸 앞으로 또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소수 의석이라는 이유로 어떤 피해의식으로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하게 조정하고 절충하고 수정하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밀리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어제 통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2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그 당사자고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찬성의 어떤 뜻을 좀 보였는데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안철수 의원의 이제 찬성에 대해서 이제 뭐 당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은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률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의결에서 부결됐으니까 폐기가 된 거고 이 또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22대 국회의 최초 법률안이에요. 5월 31일에 그 발의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두 법률안이 많은 분들이 똑같은 법률안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법률안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수사 대상도 바뀌었고 핵심은 뭐냐면 특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데 이전에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률안은 변협에서 대한변협에서 그래서 나름 변호사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민주당에서 2명 고르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골라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특검안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에서 1명.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특검으로 지명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1명을 특검으로 지명하라고 대통령을 윽박지른 그런 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김재섭 의원이 21대 그 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도 이번 법률안에는 찬성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번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다 거부할 것이다, 다 반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 법안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지난번 법안하고 이번 법안이 착각한 건가? 아니면 둘 다 꼼꼼히 봤음에도 찬성한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도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즉각 비판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도 이제 정해진 수순처럼 보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주로 문제 삼는 게 이게 위헌이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특히 이제 특검 추천 방식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 법안에 새로운 법안에 보면은 뭐 1심 재판을 6개월 내로 한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대통령실과 여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그러면 특검 추천 방법이라든지 문제 삼는 부분 그 부분을 바꿔주면은 받을 용의가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고 그리고 공수처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 외에 다른 기준의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거부권은 행사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거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중에 가장 중대한 거짓말 혹은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혐의 적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한 건을 빼고는 모든 사건들이 다 경찰로 이첩되기 전에 혐의 적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얼차려 중간에 이제 가혹행위로 숨지는 사건, 그 사건도 혐의가 적시가 됐고 심지어는 최해병 사건 같은 경우도 국방부가 재조사를 하고 이첩을 할 때 그때도 혐의 적시가 됐어요. 이 문제는 혐의 적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미. 그래서 남아있는 관건은 결국 특정인 구명이 아니었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그냥 무작정 이 법안을 위헌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오늘로 예정돼 있던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가 됐고 지금 계속해서 대정부질문 파행하고 있고 다음 주였죠. 8일과 9일 예정돼 있던 교섭단체 연설도 일정이 좀 불투명해졌거든요. 좀 출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출구를 찾기 어렵겠죠. 재의결할 때까지는 출구를 찾기 어려울 거고 이번 통과 과정에서 뭐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과연 이번 재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8명 정도가 이탈해가지고 재의결이 통과될까 안 통과될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근데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제일 유력한 사람이 한동훈 후보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야당이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7월 23일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되면 좋다. 어쨌든 그 순직해병 특검법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이걸 처리하는지 전 그게 잘 모르겠고요. 결국 이런 그 서두르는 모습은 이 특검법의 그 목적이 그 순직한 해병, 최상병에 대한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수사하고 진상 규명하는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국회가 저 같은 국민들은요. 이런 국회 차라리 개원 안 했으면 좋겠다. 개원식 연기된 게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 내용도 짧게 여쭤볼게요. 해병특검법 좀 무제한 토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네. 일부 의원들이 좀 잠을 자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잠을 자는 의원들은 어쨌든 사과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해야죠. 아무리 졸립다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일어나서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그 법안에 대해서 1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야당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이 일대 최소한 2명씩은 마크할 정도의 능력과 정열과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최초 법률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그것도 시작하고 있는데 잠잘 생각이 나나? 저는 그렇게 피곤한가?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시험 치는데 어제 밤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험 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국민의힘 진짜 반성해야 되고 나사가 몇 개 빠진 거 아닌가? 이번 전당대회 통해가지고 나사를 아주 그냥 잔뜩 조여야 될 그런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러한 주장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면분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당에서 필요하다면 사과를 비롯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답을 하지 않았다, 이른바 이제 일십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 측에서는 이제 문자가 온 건 맞다. 다만
사적인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라고 이제 답을 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셨는지요? 이게 근데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런 거죠.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오히려 방치해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 대화방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 영부인은 직책이 뭐죠? 공식적인 직책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공적으로 풀기 위해서 영부인이 여당의 비대위원장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도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수석에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화는 사실 공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굳이 뭐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누가 책임이 있었니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 대화 메시지 자체가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없다. 이 점을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제 주장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도 이제 좀 거들었습니다. 일단은 좀 판단이 미숙했던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평이 좀 틀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이 사안을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두 분의 문제인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그 내용을 봤더니 일단 어느 정도 가공되고 편집된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가 내가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묵묵부답하는 거. 이게 세 번째인데 이 날짜를 보면 이게 올 1월 달 아니었겠습니까? 올 1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 해가지고 굉장히 대통령부터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직후에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도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며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서실장 찾아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드러나지 않은 행간에는 굉장히 미묘한 뭔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그 영부인과 그 한동훈 후보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지하철 9호선 흑성역 공조기계실에서 연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연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좀 안 된 상황인데요. 일단은 9호선이 무정차 통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흑성역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는 잘 참고하시고 저희도 취재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었는데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도 신경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총선 참패는 없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후보 또 나경원 후보 역시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원희룡 후보 역시 총선 때 이재명 전 대표에게 졌음을 강조하면서 비판이 계속 나섰는데 이게 물고 물린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본인이 비대위원장했으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게 사적인 대화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말은 제3자가 해줘야 돼요. 아, 원희룡이 나갔으면 이겼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과연 나오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쯤에 한 정치평론가가 원희룡 전 장관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당시 기준으로 한동훈 당시 장관보다 윤 대통령보다 거리가 더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희룡 후보의 포지션이 어떻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밀착해 있는 포지션이죠. 그걸 봤을 때 아마 그때 비대위원장은 원희룡이 되는 게 좋겠다고 했던 그 정치평론가분도 지금은 원희룡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은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졌지만 난 이겼다. 이거는 어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도 가정을 또 해보자면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싸웠어도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또 조금 뭐랄까 스스로 겸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거는 이긴 사람, 진 사람, 그리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사람, 그 지원을 받았던 후보 모두가 공동 소유로 치면은 합유나 총유 정도는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각자의 어떤 무슨 지분을 굳이 따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같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길일 텐데,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 이걸 보면서 당 밖에 있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원들도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나아가서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당대표가 급해도 대통령과 갈등으로 이 당이 좀 분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동훈 후보가 이 후보직을 내려놓으면 원희룡 후보도 아마 후보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거를 원희룡 후보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고요. 윤상현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소통이 그렇게 잘 되는 사이인가 저는 의심이 드는 게, 윤상현 후보가 그랬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만 해도 원희룡 후보 출마하지 않고 나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희룡 후보 그 출마했잖아요. 만약에 윤상현 후보의 말을 듣고 한동훈 후보가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가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한동훈 후보를 잘 공략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나, 제일 좋은 거는 윤상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4명의 후보 모두 굉장히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번에 여당의 전대 선거인단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남이 40%고요. 수도권이 37%, 84만여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당심과 민심 이제 8대2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좀 이런 어떤 글쎄요. 역대 규모도 크고 이제 수도권의 선거인단도 37%이고 또 민심도 들어가고, 뭐 어떤 좀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뭐 당원 규모하고 그다음에 당내 구성,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내 규모, 당원 규모는 사실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다만 회의적인 것은 당원이 늘어날수록 지지층을 잘 대변하는 이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층의 일부만 자꾸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지지층을 대변하는데 왜곡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원 구성을 놓고 보면 지금 영남 당원이 40%로 수도권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따져서 보면 더더욱이나 영남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예요. 가급적이면 전체 인구, 우리나라 인구 구성과 맞게 정당 당원 인구도 구성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전당대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러면 영남 당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미칠 거냐, 이 부분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한간에서는 수도권 국민의힘 당원보다 영남의 당원들이 더 보수적이고 더 조직적일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많고 당원도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당내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자를 만나보면 어떤 지지자는 와, 나도 윤석열 대통령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나도 태극기 부대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보수의 나름대로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남권 당원들도 어떤 특정한 정치인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줄줄이 딸려서 가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영남 정치권은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정치인들도 그 위에 있는 특징이 현대 정치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영남 당원들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그때 33만 명이었어요, 당원이. 지금은 거기서 50만이 늘어가지고 84만 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통계나 지난 어쨌든 그런 결과 가지고 이번 선거를 이번 경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남 40, 수도권 37인데 제가 주목하는 바는 충청도 14%거든요. 요 세 지역을 합치면 9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경험도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하는데 결과는 궁금해요. 어떤 결과가 왜 궁금하냐? 어떤 후보가 어떤 지역에서 몰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당선이 될까? 아니면은 골고루 영남, 수도권, 충청 이런 쪽에서 골고루 득표를 갖다 할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 포인트고 어쨌든 싸우지 말고 열심히 잘 해가지고 뭐 즐거운 축제 같은 그런 경선이 돼서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바람직한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앞으로 합동연설에도 있을 것이고 TV 토론회도 있을 것이고 네네. 지금까지 4인 사색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가장 큰 관전 포인트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꼽고 계세요? TV 토론이죠. TV 토론회. 왜냐하면 이제 네. 사람들 모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은 TV 토론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화돼가지고 한 번 이야기한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또 TV 토론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후보가 아마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